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유형 중 근위영양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위영양증은 기본적으로 근력이 퇴화되는 질환입니다. 즉, 근육 자체가 퇴화하여 지방질로 바뀌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며 동시에 유전성 질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근위영양증의 기본적인 특성과 4가지 하위 유형, 그리고 근위영양증 아동을 위한 지원 부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근위영양증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근위영양증은 기본적으로 진행성이며 유전성 질환입니다. 이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근위영양증의 주요 증상이나 하위 유형별 유전적 정보를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위영양증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질로 바뀌게 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점차 지방질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겠죠. 물론 유형별로 이러한 증상이 어느 신체 부위에서 먼저 발생하고 어느 신체 부위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지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이 지방질로 퇴화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근육이 지방질로 퇴화되어질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지어서는 근디스트로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디스트로핀,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하위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위영양증은 기본적으로 이 근디스트로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떤 유형은 근디스트로핀이 아예 없는 부재 상태의 경우에 놓여있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디스트로핀이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서 아주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유형은 근디스트로핀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부족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에게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디스트로핀이라는 것이 원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제한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디스트로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의 구조나 모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섬유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구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구조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을 하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 다음날 근육이 엄청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막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지는 않죠. 이런 통증은 사실 며칠 후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지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근디스트로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디스트로핀은 우리 근육과 연관지어져서 손상되어진 부분들을 재생 회복시켜서 근섬유의 구조와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손상되어져도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행성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근위영양증의 하위 유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근위영양증은 보통 4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듀센형 근위영양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유형별로 유전적인 정보가 있다고 했죠. 듀센형도 물론 유전되어지는 질환입니다. 듀센형은 반성 유전을 따르는데요. 반성 유전이라는 것은 성염색체의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도 열성 유전을 따르게 되고 이 유형은 남아에게서만 발병합니다. 그리고 듀센형은 근디스트로핀이 없는 상태, 즉 부재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그 기능의 제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경우 증상이 매우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초기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사춘기 초기인 13세 전후로 근력의 퇴화가 진행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대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보통은 20대 초반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는 근력의 퇴화가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호흡이나 내장기관의 근육들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이 듀센형의 증상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지인 다리 고관절에서부터 상지인 어깨와 목 방향으로 근력의 퇴화가 진행되어집니다. 듀센형 근위영양증 아동들은 4가지의 주요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가우어스 사인입니다. 가우어스 사인은 듀센형 아동들의 독특한 자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동들은 하지에서부터 근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손으로 짚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도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배를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세 특성을 바로 가우어스 사인, 가우어스 징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성비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성비대는 2가지 용어를 합쳐놓은 것인데요. 우선 비대라는 것은 커진다, 굵어진다 라는 개념이죠. 그 중에서도 종아리, 장단지 부분이 굵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앞에 가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가성, 즉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대라는 것은 비대하긴 하지만 가성인 비대, 즉 가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근육으로 꽉 찬 것처럼 보이는 종아리 부분이 실제로는 근육이 아니라 지방질로 차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육이 아닌 지방질로만 차 있으니 다리에는 힘이 없겠죠. 세 번째로는 보행과 관련되어진 개념인데요. 바로 트렌델렌버그 보행입니다. 이 아동들은 근력의 퇴화로 인해 당연히 보행 상태에서도 두드러진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의 근력이 퇴화되어지면서 둔부, 즉 엉덩이 부분의 근력도 퇴화되는데 균형 있는 보행을 할 수 있게 잡아주는 이 둔부가 퇴화되면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뒤뚱뒤뚱 하면서 걷게 되는 흔히 오리 보행이라고 불려지는 모습으로 보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머론 증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육적 조치와 관련해서 특수교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동들은 근력의 퇴화가 하지부터 시작되어 상지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견갑대를 포함한 상지의 근력까지 퇴화된 아동을 교사가 들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은 아동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될 텐데요. 건강한 아동의 경우에는 상지, 즉 어깨 근육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로 들어 올릴 수가 있지만 이 듀센형 아동의 경우에는 견갑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쳐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상지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머론 증후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들어 올릴 때에는 절대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들어 올려서는 안 되고 아동의 뒤쪽에서 안아야 하는데요. 아동이 손깍지를 끼고 있고 교사는 그 뒤에서 깍지 끼고 있는 아동의 손을 잡고 밀착한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짝딱 좋겠죠. 머론 징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듀센형 근위영양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베커형 근위영양증이 있습니다. 베커형 또한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베커형도 듀센형과 마찬가지로 반성 열성 유전 정보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 또한 근위영양증의 하위 유형이기 때문에 근디스트로핀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듀센형과 마찬가지로 다리와 고관절에서부터의 근력의 퇴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듀센형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듀센형은 근디스트로핀이 아예 없는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죠. 그런데 베커형은 근디스트로핀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커형은 듀센형에 비해 당연히 그 진행 속도는 느릴 것이고 증상도 듀센형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안면견갑상완형입니다. 이 유형은 최근에 출제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유형은 이 명칭에서부터 퇴화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안면, 얼굴, 견갑, 어깨, 그리고 상완은 위쪽 팔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유형은 안면, 견갑, 상완 부분에서 근력의 퇴화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면경갑 상한형은 앞서 살펴본 유형과는 달리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방금 말한 그 상지 부분에서부터 퇴화가 시작되어 고관절과 다리 부분으로 진행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지대형 근위영양증이 있는데요. 이 유형도 안면경갑 상한형과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 유형의 경우는 어깨와 고관절 부분의 근력이 먼저 약화된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근위영양증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 즉 지원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근위영양증 아동들의 증상과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아동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바로 심리정서적 지원일 것입니다.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 아동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근력이 퇴화된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아동들의 그럼 근력을 향상시켜주자라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근디스트로핀의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동들은 근디스트로핀의 부재나 부족으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는 것인데 만약 이 아동들에게 무리한 근력 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고 손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력보다는 근지구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개선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두고 매일 적당한 스트레칭과 악기 연주, 수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아동들은 약한 자극에도 탈구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아동의 팔을 잡고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해서는 계산기나 높이 조절 책상 등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신체적 한계를 고려하여 시간 제한적 과제는 줄여주고 서술형보다는 선택형이나 단답형 위주로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위영양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근위영양증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지방질로 퇴화하는 질환이죠. 그 원인은 근디스트로핀이라는 성분의 부재나 부족이 있다고 했어요. 근위영양증의 하위 유형으로 4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듀센형 근위영양증은 가장 증상이 심하고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아동들이 보이는 주요한 특성으로 가우어스 사인, 가성비대, 트렌델렌버그 보행, 머론 증후 이 4가지는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위영양증 아동을 위한 지원의 내용으로 심리사회적 지원, 신체적 지원, 교육적 지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각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기의 특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